자,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오늘 우리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좀 여기가 덥죠? 많이 덥네요. 예. 저도 그래서 벗었어요 지금. 예. 저 창문이 안 열리는 창문인가? 네, 안 열립니다. 야, 그냥 관상용으로 관상용, 예, 이렇게 밖에 풍경만 볼 수 있게 비가 오나 안 오나. 에어컨이 없죠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네. 공적이만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고생하겠네요. 네, 여름에는 저희가 다 같이 소장님 인견 나시 입고 시원하게 방송하는 거 어떻습니까? 세수 때 그냥 얼음 찜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댓글로도 윤 대표님도 소장님 반갑습니다 인사해주고 계시고 우리 송 대표님도 들어와가지고 또 봐주고 계시네요 일찍. 와 감동인데요 살짝. 송 대표 오셨네. 네. 우리 소장님은 좀 한 주 또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뭐 그냥 뭐 쉽지 않은 한 주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 미국이 흔들릴 때마다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건 아니다라고 맞아요. 계속해서 좀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2,600을 위협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점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600이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깨고 내려가서 오래 머무를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지만 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나, 그걸 점검하는 시간으로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공포를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처음에 네. 돈남 언니를 좀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돈남 언니 물론 이제 법에 의해서 그 지분 변동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돈남 언니가 테슬라 팔고 GM 샀으면 테슬라가 나쁘고 GM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돈남 언니가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지분 변동을 신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놓고 나는 이거 팔았다, 난 이거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하죠. 어느 정도 네. 영향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주식을 샀다, 이걸 팔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샀으니 너네 따라와서 내 주식 좀 올려줘라고 들립니다. 네, 따라와서. 그러면 오히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돈나무 언니 외에도 이 정도 영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발언이나 SNS 올리거나 이런 것 자체도 자기가 그 정도 그 영향력이 있다면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그래야 건가요?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제가 어떤 자산을 운영하거나 고객돈을 운영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아니니까 저는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는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다시 극성을 부리는데 어떠한 리딩방이나 어떠한 톡방이나 이런 거 운영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하는 종목에서 제 주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나 어떤 뭐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나 이 주식 샀다, 이 주식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죠.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렇죠. 뭐 고객의 수익을 자기가 알아서 내주는 건 좋은데 나 이거 샀다 왜 자랑을 하죠? 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람도 개인 투자라면은 그냥 조용히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공이잖아요. 다른 개인 투자자라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남의 돈을 맡겨서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건 좀 위험하다고 첫 번째 요즘에서 끝내고요. 네. 두 번째는 뭔 얘기하려고 했더라? 저 이거 돈나머니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돈나머니 얘기하고 하여튼 뭐 기억나면 또 얘기할게요. 두 번째 네.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두 번째는 그거예요.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아침에 개장 방송을 하면서 이제 뭐 하니까 저희 이제 톡방이 있어요. 이제 그 출연자들 톡방에서 네. 제 출연하지 않은 방송인데 네. 그 톡방에서 이제 출연하신 분들이 미국의 비스 지수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을 갖고 방송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빅스 지수가라는 것은 공포 지수잖아요. 네. 미국은 지금 극심한 공포가 있죠.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까요? 공포 지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분이 계신데 네. 두 분이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각자 집으로 가셨어요. 네. 각자 집으로 가셨는데 한쪽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 두 분이 결혼했다고 치고 여보. 두 분이 각각 각각 가정이 있다라고 치고 제가 예를 들을게요. 놀래. 각각 가정이 있다라고 치고 그러면 한쪽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왜냐면 가정이 부부싸움을 했어. 그럼 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출근했어. 그러면 이런 거죠. 야, 나 오늘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쁘니 너도 나한테 오늘 조심해. 그게 통하나요?
물론 이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빅스 지수에 어제 공포감을 떠셨던 분들은 어제 장 보고 나면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아침에는 정말 요 시간대쯤 되면 그 방송을 보고 나면 정말 그 방송 보고 밖에 나가 담배 한 대 피면서 야 오늘 어떡하냐. 장 오늘 XX 됐다.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한숨하다가도 이제 딱 와서 자기 일하다가 딱 보니까 한 9시 반쯤 보니까 3% 빠졌네. XX네. 그리고 딱 점심 먹고 보니까 장 올라가네. 그럼 아침에 공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공포에 미국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너무 직관적으로 너무 따르는 것 같아요. 미국의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 전 세계 지수가 나쁜 건 사실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왜 샀죠 어제?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샀어요. 외국인 기관들 어제 아침부터 들어왔어요. 오. 왜 들어왔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공포에 휘말려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국내 투자자들이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바라든지 네. 또 뭐 이런 뭐 리비안 같은 경우 저는 100% 사기라고 보거든요. 이건 우리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사기지 뭐예요? 차를 지금 1년 반 동안 150대 만들어냈다는데 사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보고 알렸다고 진짜 깽끈이 보고 화를 내는 거. 이 현장의 빅스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리비안 어제 그 모 방송에서 저한테 질문하더 리비안이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그 셀 주식이 빠지는데 그 영향 아니냐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질문했어요. 리비안이 150대 만들어서 그 전량 우리나라 업체가 했다 하더라도 150개 팔았는데 그게 문을 닫아도 우리가 여기서 그 리비안을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그 경제적 해자라는 책 우리 셋이 다뤘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경제적 해자로 풀어봐 주세요. 거기 나왔어요 책에. 경제적 계좌? 네. 그 뒤로 안 읽었다. 기억이 가물가물. 지금 2주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네. 우리가 경제적 해자라고 산다라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 폐기분이나 뭐 의료기기 이런 것만 생각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저쪽 남쪽에 그 석유화학 단지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수 쪽에 있는. 여수 쪽이건 뭐 어디 쪽에 석유화학 단지 여러분 사진을 보면 네. 대충 이제 머릿속에 짐작이 되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쭉 개설이 돼 있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TV에서 보면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 가보면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죠. 네. 삼성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서울에 사시는 분은 가까우니까 수원에 삼성 그 반도체 공장을 한번 가보실 필요 있어요. 본사 있는데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다. 내가 석유화학 단지를 만들려고 한다. 내가 반도체를 하려고 한다라면 자본이 얼마나 들까요? 어마어마하게 뭐 몇 쪽이 한국. 그 설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딱 생각하면 그러면 자동차를 한 대 만들던 만 대 만들던 설비를 한 대 만들던 장비를 꾸려야 되나요? 만 대 만들 장비를 꾸려야 되나요? 무조건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 돈은 어디서 구하죠? 그 기술 인력은 어디서 구하죠? 리비안이 그게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 해자라는 거예요. 일종의. 자본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보면 이게 쉽게 지금 우리가 그 중동이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중동이란 나라가 기술은 없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석유가 펑펑 쏟아지니 그 석유를 팔아서 충분히 먹고 살았죠.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살다가 그것을 우리는 정말 갖고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탑 티어에 들어갈 정도로 석유화학 단지를 지어서 우리가 산유국은 아니지만 거의 산유국에 버금가는 우리 수출 품목 2위가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네. 1위가 반도체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중동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보니 배가 아픈 거야. 저것까지 우리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플랜트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단지의 이제 잠재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걸 지금 몇 년째 짓고 있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력도 그렇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걔네들은 하긴 하겠죠. 자본력이. 그러니까 걔네들 그거예요.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살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뭐 쿠웨이트니 이런 데 보면 거기는 뭐 세금도 없고 뭐 어마어마하다며. 네. 뭐 기름 넣는 게 생수값보다 싸다며. 그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유가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일 쇼크를 2번 겪으면서 중동의 어떤 영향력이 커졌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도 미래에 대한 어떤 이게 어느 정도 끝나면 쿠웨이트 같은 경우 끝나면 내 미래 내 손자들은 먹고 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모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고 다른 것들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그 테슬라 리비안 같은 경우 리비안. 그런 게 없이 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사기에 가깝다고 봐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쿠팡. 네. 쿠팡 요즘에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쿠팡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죠. 흘러가지고. 언제 승자 독식하는 거죠? 쿠팡이 이기려면 쿠팡은 지금 점유율은 높아요. 저도 쿠팡 써요. 쿠팡 쓰는데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글쎄요 많은 업체들이 쿠팡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100% 손을 다 들고 나면 쿠팡이 이게 날 수 있을까 없을까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쿠팡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신세계가 그러니까 이마트가 쓱닷컴을 취소할까요? 무조건 밀고 가죠.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을 포기할까요? 아유 전혀요. 마켓컬리도 있잖아요. 마켓컬리까지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게 쿠팡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네.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뭐 하버드라든지 하버드가 아니라 외국에 유명한 대학, 미국은 어떤 대학들이 그 기부금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 50% 쿠팡이 물렸대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굉장히 현명하고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확한 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잘리는 비율이 네. 성공하는 비율보다 더 높을걸요? 오히려요? 오히려 높을걸요? 성공하는 비율? 과장님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회사 말고 과장님이 들었던 것들 볼 때 브로커 중에 돈 번 사람과 돈 못 번 사람 비율 보면 누가 더 훨씬 높은가요? 많죠. 근데 사실 알려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는 돈 번 사람들이 이제 만 알려지고 알려지는 있지. 건 많지만은 오히려 이제 전문가 그룹이라고 봤을 때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주면 무조건 된다. 그 편견이구나. 대단한 편견이죠. 네. 외국인 들어왔으니까 이건 되겠다. 네. 이거는. 물론 저도 이제 장 끝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외국인 기관 체크하잖아요. 네. 3시 반 되면 무조건 보잖아요. 네. 그걸 봐야 마음이 좀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심리적인 요소지 믿을 건 못 된다는.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인력 갖고 많아야 인력 많으면 1억이죠. 지금 요즘 방송 적으면 1-2천만 원, 몇백만 원 갖고 투자해서 만약에 이 주식을 사라. 그러면 거의 뭐 분산 투자해봤자 한 2-3개? 그렇죠. 거의 몰방이죠. 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엔소를 산다 그러면 몰방 하나요? 절대 안 해요. 그럼 규정상 몰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투자 하나가 잘못되면 100개 중에 하나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믿고 샀다가는 100개 중에 100이 날아가는 거죠. 우리는 올인이니까. 올이니까. 네. 지금 저는 최근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어려우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이 어려우니 경기 방어주를 사라. 요런 건데 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는 거 왜 쳐야 되죠 우리가? 안 친다고 누가 뭐라 그러네? 그냥 그래도 삼진 아웃 당하면 어떡합니까? 스트라이크 지금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장인가요? 아니 볼 들어오는 장인가요? 본래 출로가 있구나. 괴나구작이죠. 지금은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장이 2020년 같은 경우는 눈 감고 쳐도 공이 날아가는 스트라이크만 들어오는 장이었어요. 2020년에는 그죠? 그죠. 근데 눈 감고 쳐도 돼요. 근데 지금은 스트라이크보다 볼이 많은 장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단타를 쳐야 되나요? 여기 증권회 직원 계시지만 증권회 직원들을 단타 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단타 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오히려 쉬는 게 안전할 수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죠? 다음에 두 번째 경기 방어주를 사라. 지금 이제 주가가 뭐 하니까 뭐 경기 방어주로서 뭐 통신주가 올라간다 뭐 올라가는데 지금 뭐 적게 30% 물려 있고 많게는 7-80% 물려 있을 텐데 그러면 장이 불안하니까 다 팔고 경기 방어주 샀다가 주가 올라갈 때 경기 방어주 팔고 다시 그 주식 살 수 있나요? 쉽진 않을 그 얘기를 것 왜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있는데 지금 5억이 물렸어. 뭔가 5억 갖고 뭐 5억 갖고 새로운 주고 사실 싶어. 그러면 경기 방어주를 샀다가 그러면 경기 방어주를 사는 거 좋아요. 네. 그러면 언제 팔아서 또 언제 성장주로 가죠? 애매하죠 시점이. 어떻게 그러니까 하지? 여러분들이 증권회사가 아니라 지금 증권 방송에서 하는 수많은 얘기들 중에
잘못된 뇌피셜들을 하나씩 깨야 돼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속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금리가 올라가니 보험주를 사라. 보험주가 왜 주가가 개판 5분 전이죠?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 금리 오르면은 딱 그거부터 눈에 가긴 가거든요. 2018년에 금리가 올랐을 때 네. 제가 모 방송에서 딱 했을 때 자료를 뽑았더라고요. 2018 금리 인상률 보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자동차가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보험주는 그때 당시 평균 10에서 20% 빠졌어요. 지금 보험주들 왜 빠지죠? RBC 비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RBC 비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예. 그럼 보험주 투자하지 마세요. RBC 비율, 네. 보험주 투자하지 마세요. RBC 리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형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네. 중앙은행이 시중의 자금을 조절하는 공식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1억을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는 1억을 대출해주고 싶죠. 그럼 승수 효과라는 게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돈의 승수 효과라고 보면 내가 중앙은행이 1억을 발행했을 때 그 1억만 돌면 이게 그 상관이 없지만 1억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와서 네. 거기서 다시 대출로 나가고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승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돈의 회전율인데 이 회전율이 없을 때 중앙은행이 발행을 많이 해야 되고 회전율이 높을 땐 중앙은행이 이제 조절하는 건데 네.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뱅크런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갑자기 일시에 돈의 입출금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은행이란 데가 1억이 들어오면 1억을 대출해 줬는데 1억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정 비율로 돈을 갖고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으면 그걸 좀 높이고 돈이 없으면 이걸 좀 줄이고 하는 건데 보험에서도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기 싫지만 뭐 서울에 대형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험금을 일시에 줘야 되죠. 물론 재보험을 가입하긴 하지만 네. 그걸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보험사도 그게 RBC 비율입니다. 그게 그게 RBC 비율인데 네. 그 RBC 비율을 뭐 금융기관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을 맞춰라,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놔둬라 그러면 110억씩 놔두는 금융관 없어요. 딱 100억 맞춰놓지, 정확히 100억 맞춰놓지. 왜냐하면 그걸 1원이라도 더 대출해줘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RBC 비율을 뭘로 맞추죠? 채권을 맞춰놓는데 저기들이 네. 그 여자친구 카톡 끄세요. 좀. 아유, 이거 빅스비가 계속 켜져가지고 소장님 이야기에 반응을 계속합니다 얘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맞춰놨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조용히 계시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죠? 딴짓하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전화를 네, 이거 미리 켜질 것 같아서. 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잠깐만. 나 이거 알아. 잠깐. 알아. 왜냐하면 시청자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할인율 떨어지죠.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맞아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평가 자산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RBC 비율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RBC 비율은 그렇게 되면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사들이 차입을 해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출 다 내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상승기에 차입을 하면 이자가 늘어나는 줄어드나요? 차입을 하면 이자가 오늘 도전 골든벨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이자가 늘죠. 비용이 늘죠. 그쵸. 이자를 줘야 돼. 차입을 했다는 건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자가 그러면 보험사 수익이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나빠지죠. 그렇죠. 근데 금리 상승기 왜 보험사 되죠? 그러네요, 구조가. 와. 근데 그러면 그 이야기는 왜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어떤 그 채권을 갖고 평가 자산이 좀 올라간다 뭐 이런 건데 무슨 상관 있죠? 이런 비율을 좀 따지면 RBC 비율이 올 연말에 바뀌는 거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보험주 왜 투자하시죠? 아까 제가 이제 뭐 대신 오는데 RBC 비율이 더 대신 강화됩니다. 오는 거예요, 제가?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계 기준에서 이제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각 산업마다 업종마다 다른데 다른 상태에서 이 보험 쪽에 해서 그러니까 지금 몇몇 보험사들은 지금 저 RBC 비율을 못 맞춰서 저기 200%인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85가 나오는 보험사도 있어요. 뭐 보험사는 85가 나와요. 그래서 200을 맞춰야 되는데 200을 맞췄는데 85가 나와요. 완전 부족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 뭐 그래서 지금 뭐 부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업계에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데. 무조건 저건 법이에요, 법. 저거는 법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그 댓글 다셨는데 저를 사칭하는 문자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정말 저도 한동안 하다가 제가 계속 방송에서 그랬어요. 아 진짜요? 제가 저거를 하면 저는 절대 안 한다. 팔을 자르겠다. 저는 절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저게 저라면 앞으로 저는 더 심하게 얘기해서 목을 자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가입했다라고 가입까지 친구니까 아, 진짜요? 네가 하는구나 하고 도와주- 가입했다 그런 개념으로 같이 그러는데 가는 느낌으로. 저 앞으로 만약에 제가 톡방을 운영하거나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돈을 받고 종목을 팔게 된다라면 전 방송계에서 스스로 퇴출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소장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실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를 평소에 저희가 그냥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해드려야지 정말 그래서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가입한다고 봐요. 네. 안 믿어주시면 이 엑스 같은 놈 안 하시겠지만 믿어주셔서 돌아오시는 분위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이 지금 물꼬를 트자마자 이야기를 쫙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오늘 또 소장님 준비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따로. 그래서 요거를 시간이 지금 벌써 30분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증시 이제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해주셨지만은 우리 소장님의 스탠스는 항상 그 미국 증시가 막 빠지고 정말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누누이 왜 이걸 불안해하시죠? 미국 증시에 따라 우리 증시가 그대로 간다는 건 아니다. 왜 두려워하냐 이런 이야기 항상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오늘 소장님이 오신다고 만나 뵙는 날이라서 전 든든했어요. 소장님 항상 왜 그거 불안해하냐? 그럼 항상 그거 원래 있던 일이다. 똑같이 가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소장님께서는 저희 궁금한 게 미국 증시가 계속 흐르는 상황이잖아요. 바닥에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바닥이라는 것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이죠. 근데 대답에 가장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정도가 바닥이다라고 느낌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90%는 희망입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잖아 바닥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 바닥이 왔냐라는 질문은 지금 제가 생각엔 질문자의 의도는 이제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대충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네가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희망이다. 희망이다라는 거죠. 바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차트를 놓고 보면 바닥은 차트를 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기본적 분석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차트를 놓고 할 때 차트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다음 칸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딱 띄워놓고 보면 중간에 차트 자 이런 모양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거는 많은 차티스트들이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차트가 제일 오른쪽에 갖다 놓고 자 그럼 내일 어떻게 될까 했을 때 그 대답 아무도 못 해준다는 거죠. 바닥은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제 경험상 네.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과 같은 미국 증시의 어떤 그 하락폭을 봤을 때는 아직 바닥을 잡았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추세가 너무 가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조금 추세가 완만했을 때, 추세가 완만해진다. 지금 제가 국내 주식을 나름대로 바닥이다라고 2,600에 대한 근거를 잡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2,700개고 600에 와서 지금 머무르는 기간이 지금 상당히 길죠. 2,600을 아직까지 살짝 깨긴 했습니다만 2,600에 대한 지지선이 거지잖아요. 이렇게 추세선이 거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추세선 그리는 연습들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추세선이라는 게 자 또 질문 들어가면 추세선이 뭔지 알죠? 추세선. 예. 그 말 그대로 추세를 보여주는 선 그렇죠. 아닐까요? 추세를 네. 보여주는 선이죠. 네. 그러면 상승 추세, 네.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해하시죠? 네. 상승 추세는 봉에 어디에다 긋죠? 상승 추세 봉에? 그러니까 봉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상승하잖아요. 네. 봉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락하잖아요. 네. 상승 추세는 봉에 어디에다 긋죠? 제일 위에 아니, 자, 아닙니까? 조용히. 어, 상승 추세는 요 고점 아니면 제일 끝에 아닙니까? 위에 그러니까, 맨 위에?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위에다 긋는다. 네. 내려오는 거는 내려오는 거는 밑에. 반대로 알고 계세요. 아 반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상승 추세대는 봉의 하단에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상승이 막 그리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좀 밀리면 여기 다시 예를 들어 그 하단 추세대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다라고 치면 하대 때로는 쫙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도 60일 이동평균선 부딪히면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게 하락 추세대, 상승 추세대예요. 하락 추세대는 봉의 상단에 그립니다. 봉의 상단에 그립니다. 자 그러면 상승에서는 저점 매수예요. 올라갈 때마다 따라 못 사면 조금 내려와서 추세선에 걸리면 저점 매수가 상승 추세대의 매매법이고요.
하락 추세대 매매법은 봉이 올라왔다 위에 붙이면 하락 추세죠. 고점 매도입니다. 그게 매매 전략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락 추세대에서 밀렸다가 반등할 때 저점 매수해라. 밀렸다 반등할 때 저점 매수해서 요걸 먹어라. 요걸 먹어라. 왜 일반인들이 그걸 먹어야 되죠? 먹을 기술이 있나요? 쉽지 않죠. 근데 왜 그걸 먹어야죠? 거기서 그거 듣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도 꽤 많죠. 꽤 많죠.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저점 매수해서 지금 특히 뭐 저점 매수 지금 수익 보신 분들 있나요? 물론 이제 언젠가 볼 수도 있죠. 그쵸. 돌아서 보겠죠. 그 희망을 제가 깨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추세선이라는 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정말 차트 보면 막 이렇게 놓고 뭐 일목균형표 놓고 막 뭐 이렇게 놓고 피보나치 수열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버리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봉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 기본 거인 건데 여러분들 그 HTS 딱 키고 MTS 딱 키면 뭐가 나오나요? 봉과 이동평균선 거래량만 나와요. 거기다 여러분들 추가하는 거잖아요. 뭣도 추가하고 뭣도 추가하고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 보조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지표와 보조지표인데 주지표는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거고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주지표 갖고 안 되니까 보조지표를 막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게 뭐냐면 주지표와 보조지표가 때로는 다른 신호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로 맞춰져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지표는 하락 추세인데 네. 보조지표는 좋아, 이제 조금 상승 저점을 추세. 받고 매수 신호가 온다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건 아직 하락이지만 보조지표가 이러고 얘가 지금 바닥에 왔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지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얘기해 주는 건가요? 내가 이걸 보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보조 지표를 믿고 그렇죠. 싶어서. 내 머리가 해석하는 거지. 그 지표들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지표를 보려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게 객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 아닌가요? 객관적인 지표는 혼돈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머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주관으로. 근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주식은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아트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때로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단순하게 봉과 이동평균선과 추세선만 놓고 보더라도 큰 흐름은 지금은 하락 추세대에 있는 구간이라면 우리가 몸을 사려야죠. 바닥권에 있다라면 배팅을 노려야죠. 네. 상승 추세대에 있다라면 과감하게 내가 여기서 뛰어놀아야죠. 최소한 그것은 결정된다라는 거죠. 2020년 같은 경우는 웅크릴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뛰어놀 때고. 그렇죠. 뭘 해도 될 때니까. 뛰어놀 때고. 네. 그러다가 국내 증시는 2021년서부터 하락 추세대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움츠리기 시작했고 미국 증시는 여전히 상승 추세대니까 국장 버리고 미장 가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벌써 그 사이에 바닥을 잡고 있고 거기서 펄짝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부터 근데 지금 미국의 기울기는 너무 조금 몸서리 칠 정도로 가팔라요. 가파르다. 몸서리 칠 정도로 가팔라요.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미국 국장 하시는 분들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밸류가 있는 것들은 좋죠. 밸류가 있는 것들은 좋은데 지금 밸류가 낮은 것들이 문제예요. 자, 요것을 우리가 왜 지금 그 금리 올라가는데 성장주들이 왜 빠지죠? 금리 올라갔을 때 성장주들이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럼 성장주가 빠지는 게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논리가 왜 얘기가 되는 거죠? 금리가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주들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뭘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네.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성장주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가 뭐 수익이 그거 맞지 않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15년 전에까지만 통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난 그렇게 그렇죠. 자, 그거를 보면 통상적으로 예. 그 말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학 때 배운 거 평생 써먹는 거 똑같아요. 제가 모 방송에서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님하고 방송을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빠진대. 근데 난 대학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증된 거 보면 금리가 왜 올리죠?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랑 경기는 같이, 그러니까 금리랑 주식시장은 같이 동행한다라고 지금 이론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분 아직까지 그 논리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분께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자 봅시다. 지금 성장주들이라고 보면 지금 미국의 성장주들이라고 보면 애플, 테슬라, 뭐 트위터 이런 거죠. 얘네들이 지금 돈이 없나요? 돈이 없진 많죠. 그리고 얘네가 설비 투자를 해야 되나요 지금? 지금 당장은 할 데가 없죠. 이미 근데 자리가 왜 잡혀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자 부담을 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100조가 있어요. 그러네. 현금이 100조가 있어요. 알려진 바로 의하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100조에 대한 이자 수익이 늘어나지 삼성전자가 비용 부담이 늘어나나요? 야, 그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왜 15년 전이라고 했냐면 성장주의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15년 전에 성장주는 삼성전자 같은 어떤 대규모 장치 산업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차입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성장주들이 부담을 갖는다라는 논리였어요. 근데 지금의 테크주들 성장주들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금융 환경 변화, 우리나라 IMF 때 한번 변했고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도 변해서 지금 금융기관 기업들이 차입을 웬만해서는 안 해요. 많은 현금들을 쌓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 관리했죠. 옛날에는 우리가 IMF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대우가 망한 게 뭐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고 빚을 내다 보니까 결국 망해버린 게 대우 아닙니까? 네. 어찌됐던. 근데 지금 성장주들은 그런 논리로 접근하셔서는 안 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2020년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로 뛰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은행에 돈을 놔둬보니 돈이 안 되더라. 그렇죠. 돈이 안 되더라. 1,000만 원 놔둬보고 1억 놔둬보니 찾을 때 가보니까 이건 뭐 외식 1억 맡겨놓으니 외식 한 번 하고 나니까 없어. 뭔가를 뭐 TV를 바꾸려고 했더니 TV도 못 바꾸고 외식 한 번 하니 없어. 그러니까 너무 허탈한 거잖아. 허탈하니까 이거 갖고 뭐 하지?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눈에 들어온 거야. 전에는 여러분들 주식과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장님 채권하는 사람이 와서 주식하거나 주식 불안하다고 주식 다 팔고 채권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더군다나 부동산 하던 사람이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내가 야 건물 한 채 팔았으니 와서 주식 좀 하자라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네. 주식 다 팔고 나 건물 살 거야. 건물 다 팔았으니 주식하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 그런 거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돈이 어떤 수익률을 따라다닙니다만 이 사람 머리라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는 사람 부동산만 하고요. 채권 하는 채권만 하고 주식 하는 그리고 과장님 특히 이제 과장님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 또 전담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직군이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금융상품만 하세요. 주력으로. 그렇잖아. 이게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죠. 자, 정리 돌아서 은행에 놔둬서 1% 이자를 줬다라고 네. 하면 이게 성이 안 차잖아. 근데 네. 주시장에 올 때는 이론적으로 수익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뭐죠?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죠. 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보통 뭐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한 5% 정도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한 6% 정도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오케이. 어우, 너무 좋죠. 오케이. 네. 뭐 너무 좋아요. 네. 그거 갖고 되겠어요? 아, 사실 네. 30 보고 있죠. 네, 30 보고 사실은 답을 보고 있지만 네. 그래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6% 정도 주식에서 수익이 났으면 난 해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저축은행에서 지금 특판 예금이 3%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 미국이 내년까지 3%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죽었다 깨나도 3%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금 유출되니까. 그러면 뭐 이래 4%라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이 4 더하기 5면 몇이죠? 9조? 9죠. 그럼 네. 주식시장에서 9라는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어. 근데 테크주들 지금 실적 나오는 게 실적 개판 5분전 나오죠. 9% 수익률을 줘야 되는데 9% 수익률은커녕 실적의 개판 5분전이야. 그럼 테크주들이 성장주들이 밀린다는 개념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요구 수익률을 충족을 못하는 거죠. 아, 기업에서 네. 주식에서 그리고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의 또 한 축은 인건비 상승입니다. 지금 뭐 과장님 같은 회사 제가 자꾸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한 지금 뭐 기름값도 오르고 네. 외식값도 다 오르잖아요. 그럼 노조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 반영해서 임금 상승을 요구하잖아요. 노조는 지금 시중 물가가 5% 올랐으니 여기에 더해서 협상을 우리가 10% 줘라라고 하다가 적당히 한 7, 8% 선에서 이제 하는 게 협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물가가 전혀 안 올랐다라고 치면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은 한 2,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쵸. 그 어느 정도 정도밖에 비율을 안 돼요. 맞춰야 되니까.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물가 높아지다 보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 지금 삼성전자 9%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건비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9% 인건비를 올리면 그 인건비 고스란히 떠안아야 돼요. 삼성전자가.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비용이 9% 늘어난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합시다. 뭐 딴 비용 다 제외하고 비용이 9%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실적이 좋아야 쉽지가 되니까. 않죠.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한 게 카카오 이번에 1분기 실적에 보면 몇 가지 좀 광고 수익이란 줄었다고 하는데 비전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난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새로운 정말 글로벌리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감성 이모티콘을 하겠답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그래 감성 이모티콘. 그래서 맞아요. 그게 그게 뭐예요? 감성 이모티콘.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이모티콘 하나 만들어낸 것 같은데 네. 그게 카카오의 어떤 실적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관심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는 뭐냐면 기자회견장에서 대표이사가 나와서 음.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저는 좋았을 거다.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없을 때 차라리 그러니까 뭔가 있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 무섭죠. 무섭죠. 보여주겠다는 그냥 마음이니까. 근데 보여주겠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카카오 보고 있잖아요. 많은 네. 투자자들이 카카오를 정말 속에서 욕을 하면서 씨씨씨 거리면서 저 새끼 아니 뭐 저 사람 뭐 어떡하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기권 내성의 감성 이모콘이야.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무서운 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뭐가 있나 이건데 감성 이모콘이요. 우리는 이 감성 이모콘으로 먹고 살까요? 딴 건 없나? 심지어 오픈 채팅방도 유료화한다길래 뭐야 이래. 돈 먹을 게 그렇게 없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카카오 투자하시는 분 제가 이제 카카오 구정제 얘기하면 댓글에 80%는 그거예요. 지금 카톡 쓰고 있고 카톡이 플랫폼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건데 채팅방을 유료하면 이거 쓰나요? 아니면 뭐 지금 뭐 우리가 카톡을 쓰고 있습니다만 네. 이걸 유료화하는 순간 유료화할 때 많은 분들이 아직 쓰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지금 뭐 저는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뭐 러시아 뭐 거라든지 그런 거 대체제가 없나요? 많죠. 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있어요.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몇천 원 내라 그러면 이거 쓸 거예요. 그냥 오히려 편하니까 그냥 그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거부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 제 아들 같이 돈을 못 버는 학생 같은 경우 그런 거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요? 특히나 학생층에서는 바로 금방 바뀌거든요. 금방 바뀌어요. 네. 그건 바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카카오가 단기간엔 돈을 벌겠죠. 저 같은 사람은 쓰니까. 네. 전 뭐 어떻게 보면 뭔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그렇게 치고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카카오의 미래는 밝은가요? 전 그건 악수라고 봐요. 악수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그런 기조가 계속해서 카카오에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과거처럼 다시 문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문자도 무료인데. 네, 요즘 문자 무료기 때문에 오히려 카톡 창이랑 큰 차이가 아예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라인이 갑자기 치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라인이 네이버가 치고 나올 수도 있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충분히 뭐 대체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그 기술주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표현드리고 싶은 게 성장주들 지금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많은 우리 투자자들이 마음이 여리세요. 그리고 마음이 온화하세요. 회사 말을 좀 믿어줘요. 회사가 이렇게 하겠다면 믿어주는데 그러면서 맨날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저는 그거를 지금 자료를 언젠가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상장 당시 IR 당시에 자기네들이 뿌린 IR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와 현재 현황을 재무제표로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요. 얼마 다른지. 얼마나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잘 실천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온다. 그건 뭐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말한 거와 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말한 거와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가슴을 한번 후벼드리겠습니다. 17만 원 정도 고점이고요. 네. 지금 오늘 8만 원 얼마죠? 네. 17만 원일 때 카카오 시총하고요. 카카오 그룹에 시총하고요. 그때 당시 카카오 분할 상장이 전이죠. 각 분할 상장한 것들의 시총을 모아 보세요. 어떤 게 더 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못 봐가지고. 단순하게 봤을 때 네. 지금 시총이 더 큽니다. 지금 시총이 더 큽니다. 지금 시총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저기 우리가 그 양평의 용문사 혹시 가보셨나요?
용무사라는 은행나무 뭐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죠. 용무사 가면 은행 네. 그 수업 시간 배우는데. 저 수업 졸았나 본데요. 그 수업 때는. 그 세대가 다른가. 네. 양평에 가면 그 마이태자라는 분이 지팡이를 꼽았는데 그 은행나무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요. 네. 엄청난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은행나무를 보면 정말 굵기가 이게 딱 돼서 은행나무 쫙 솟아서 쫙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웅장하게. 웅장하게 펼치고 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꾸미냐면 카카오 첫 모델은 그거였어요. 기둥 탁 받고 자회사들을 착착착착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뚝 끊어갖고 옆에 심었어. 뚝 끊어서 옆에 심고. 그러니까 뿌리가 다른 거지. 사장이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단은 이쁘게 됐어. 네. 높이는 낮아. 이게 쭉 되면서 한 집안에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웅장한 나무가 될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툭 꺾어서 심고 딱 보니까 자잘자잘한 나무들만 곱게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카카오 지금 제가 나중에 이거 자료 막 이거 되는데 네. 카카오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와 나도 이거 카카오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계열사가 그 옆에 있는 나무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사장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30몇 개인가? 카카오 자 보죠. 카카오 대표이사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의장은 뭐 카카오 대표이사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사장, 카카오 모빌리티 사장, 카카오 엔터 사장 뭐 이런 사장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회사를 막기 위해서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 사장이라는 직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사장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 캡처해 놓은 거를 좀 못 찾고 있는데 네. 제가 그때 어느 분이 요거를 이제 조직도를 올려주셨어요. 그 조직도를 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사장이요? 예. 회사가 100개가 뭐예요? 그 사장이 100명 있겠죠. 그렇죠. 사장이 100분 계시겠죠. 와 7페이지네요. 지금 검색했는데도 100개네 100개. 100개. 134개에서 100개로 줄였니까 나는. 딱 100개입니까? 와. 와. 근데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100개가 되게 처음에 자기 카카오가 생각했던 웅장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잖아요. 무슨 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지금? 뿌리가 다른데. 아니 물론 이제 밑에는 뿌리가 연결돼 있었다고 하는데 자 카카오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카카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카카오뱅크 쓰고 있지 않느냐. 카카오뱅크 친구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회식하고 나면 자 우리 어저께 먹은 거 20만 원 나왔으니까 4명이 먹어서 5만 원씩 5만 원씩. 보내. 그럼 5만 원씩 그냥 툭툭 보내잖아요. 그 네. 자리에서. 그리고 밥 먹거나 하잖아요. 그럼 카카오뱅크가 그걸 돈으로 벌고 있나요? 비용을 쓰고 있나요? 그걸로 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큰 소리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월급을 은행으로 받고 여기서 카드랑 공과금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친구들하고 돈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은행 VIP 아니냐? 은행에서는 당신을 VIP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은행의 VIP는 누구냐면 그 이자를 안 받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예금 이자를 안 받 넣어놓고? 이자를 안 받게 놓고 왜안 받죠? 예치만 해달라고 엄청 그러면. 부자인가요? 그들이 VIP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을 들고 왔어 은행에. 네. 100억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자 나오면 세금 나오니까 이자를 안 받으면 안 돼. 0.001%만 줘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은행에서 입장 땡큐죠. 오히려 땡큐죠. 그런 분들이 VIP지. 그런 분들이 VIP지. 그런 분들이 안 계시. 여러분들 부자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연봉이 1억인데 말이야. 내가 여기서 돈 받고 내가 지금 예치금이 얼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딱 예치하신 분들은 대여금고 공짜고요. 모든 게 다 공짜고요. 환전 수수료 다 공짜고요. 네. 자녀 유학 서비스 받고요. 다 받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내가 연봉이 1억인데 연봉 1억 해가지고 내가 니네 은행 거래한 지 몇십 년인데 대출을 하는데 왜 이자 안 깎아주냐고 큰 소리 치면 싸우고 나오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당신을 VIP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가 아예 다른 거였구나.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돈이 있는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게 지금 카카오로 돌아가 보자고요. 카카오 사장님 100분이면 업무용 차량이 몇 대일까요? 업무용 차량이요? 네. 뭐 100대? 사장님이 그러니까 최소한 제네시스가 100대겠죠. 네, 최소 그것도. 제네시스가 100대겠죠. 거기 네? 임원들까지. 그다음에 기사가 100명이겠죠. 음? 그리고 각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조직이라는 게
작은 조직은 큰 조직은 인사부, 총무처 뭐 이런 거 그게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 다 있잖아요. 그 비용을 넘어서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게 있나요? 아 잠깐 그건 나눠주고 카카오뱅크를 여러분들 지금 이용하고 계신데 네. 카카오뱅크가 왜 그 많은 저도 카카오뱅크 써요. 네. 우리 아들 용돈 달라고 그러거나 뭐 하면 카카오뱅크 쓰는데 왜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이자 지금 카카오뱅크 주수입원은 뭐죠? 주수입원 뭘까요? 왜냐면 이게 카카오뱅크가 수수료도 안 받던데. 뭐 10회 넘어가면 뭐 수수료 받아요. 그 네. 친구들 할 때는 안 받는 거고. 네, 맞아요. 카카오뱅크 주수입원은 예대마진이에요. 예대마진. 예대마진.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지금 예대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금에 예대마진은 자본금에 달려 있거든요. 자본금에 달려 있는데 자본금을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중은행과 뭐가 다르죠? 시중은행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제 세대만 하더라도 좀 카카오뱅크 써요. 근데 전 예금은 카카오뱅크에 안 합니다. 제 자산은 믿을 만한 은행에다 맡기죠. 은행에. 은행에 맡겨놓고 누구나 아는. 아는 네. 은행에 맡겨놓고 카카오뱅크는 단순하게 나의 어떤 맞아. 저도, 놀이터일 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카카오뱅크는 그건 돈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다 카톡 친구인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가가지고 10만 원씩 뭐 여기서 모아서 뭘 하자고 딱 보내면 그럼 그 10만 원에 대해서 그걸 갖고 뭐 이자 놀이를 할 수도 있고 걔네들이 하지만 네. 그거보다 전산 비용이 더 클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보자라는 거예요. 본질. 카카오가 지금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냐는 거죠. 아 그런 거 봤을 때. 소장님 시간이 죄송합니다. 벌써 9시에 다 됐어? 아 시간 지금 56분입니다. 예. 야 근데 소장님이랑은 나중에 2시간 그것도 너무 술을 이제 워낙 안 소장 아예 안 드시니까. 드시니까 커피 한 잔이나 아니면 방송 2시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최근에 손석희 앵커의 대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소장님과 함께 대담하면은 이야기 끊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잔소리를 빠지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와 저는 너무나 이게 또 다음이 기다려진 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뭐 코인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코인 얘기를 싶고 못했네. 뭐가 많고 30초만 코인 합시다. 30초 시간이 너무 없어. 안 돼. 안 돼. 오케이, 알았어. 57분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소장님 저희는 또 기회는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우리 소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사실 소장님이 나와서 항상 해주시는 이야기는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편견들 그거 아니다. 왜 그거 맞잖아요. 왜 아니냐. 자 그래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편견이 깨져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해주신 금리 오르면 보험주 봐라. 그럼 저는 당연히 그냥 통상적으로 이게 통용되는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사실 거기에 많이 휘둘리게 돼요. 특히 주식하는 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듣고 저도 제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한테 요거 꿀팁 바로 전수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제가 혼내므로 반격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